의료 통역하면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의 원활한 소통과 성공적인 치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통역사의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안심이 되고 의료진에게는 이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통역사라는 표현보다 의료 커뮤니케이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해외 출장을 갔다가 기내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의료진이 있으시면 뒤쪽으로 좀 와달라고 가서 보니까 의사, 간호사 분들이 한 여러 명이 이렇게 서 있고 가운데는 아픈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 서 있고 그런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자는 몽골 아이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러시아어를 하실 거다 생각을 해서 러시아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눈물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문진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고 엄마는 몽골어로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의 대답을 러시아어로 하면 제가 한국어로 한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나제스타입니다. 저는 통역 분야에서 30년 동안 활동해온 전문가입니다. 의료 통역은 통역학에서 정의하는 통역과는 차별화된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의료 통역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진의 치료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인 문제까지 조율을 해가면서 양측의 원활한 소통과 성공적인 치료를 돕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통역사라는 표현보다 의료 커뮤니케이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의료 통역 수요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K-뷰티와 K-의료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수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료 통역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우연히 생기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료 통역은 제가 의사로 일을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소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한국 환자들이 방문을 하면서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저에게 통역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한국 환자들의 의료 통역을 맡게 된 것이죠.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가 완전히 진로를 바꿨습니다. 바로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2008년 말 제가 통번역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 해에 한국에서는 의료 관광이라는 국가 사업이 시작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시험 딱 들어가서 통역을 해야 되는 텍스트를 딱 들어보니까 바로 의료 관광, 의료 통역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해에 2009년 여름이었습니다. 의료 통역사 전문 양성 과정을 1기를 모집한다고 듣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료와 통역의 조합이 제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의료 통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기내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의료진이 있으시면 이 뒤쪽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또 항상 의료진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몇 명이 일어나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도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의료 봉사로 나가셨던 의사, 간호사분들이 한 여러 명이 이렇게 서 있고, 가운데는 아픈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됐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 서 있고, 옆에는 또 승무원이 2명인가 서 있어요. 그런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자는 몽골 아이였어요. 근데 의료진은 영어 아니면 한국어, 승무원은 일본어 하시는 분, 한국어 하시는 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몽골하고 소련은 각별한 관계였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쳤어요. 몽골에서는. 보니까 그 애기 어머니가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러시아어를 하실 거다 생각을 해서 제가 러시아어로 물어봤어요. 러시아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의료통역 역할을 톡톡히 하고 왔습니다. 아이가 눈물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문진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고, 엄마는 몽골어로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아이의 대답을 러시아어로 하면 제가 또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한 그런 아주 재미있는 또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의료 통역하면 사실은 큰 테두리 안의 문화라기보다 좁은 의미에서 의료 문화의 이런 차이, 아주 작은 요소들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러시아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권 환자들이 오면 한국의 치료비 청구 체계를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행위 수가제가 적용이 되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진료비 따로 내고 처치비, 시술비 이렇게 다 수납을 했어요, 환자가. 그런데 갑자기 또 수납을 하라는 거예요. 처치비 또는 시술비에서 사용되었던 재료비가 추가가 청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어권 환자는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어떤 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료통역사는 이런 점을 미리 알고 그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는 이미 불신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처치비가 나갔지만 혹시 모르니까 추가로 솜 또는 알코올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치과 진료실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가면 그러잖아요. 의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한국 환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근데 외국인한테 해보세요 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라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도 통역사는 이 문화권에서는 라고 하면 환자가 만 하지 입을 안 벌린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두고 그 나라의 그 문화권에서 환자가 굉장히 익숙해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통역사한테 가장 또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면 자질일 텐데요. 최근에 환자 한 분, 남자분이었는데 기저질환으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이에요. 교수님께서는 당뇨는 어떠세요? 당뇨 없으시죠? 이거는 늘 하는 질문이시잖아요. 러시아어에서는 당뇨와 설탕이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통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창고에 들어가면 설탕 많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웃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통역을 하다 보면 교수님의 스타일을 또 다 캐치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분은 절대 이거를 받아들일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네, 당뇨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역이라는 이 직업이 안 쓰면 녹이 슬어요.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외과를 선택을 할 때 이 외과 교수님은 요 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가로 평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통역도 횟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서 새로운 의학의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던가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역을 하다 보면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들이 있는지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환자가 왔을 때 질문을 하거나 한국의 우수성을 얘기를 할 때에도 근거 자료로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니까 의학 용어는 몰라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의학은 러시아어로 배웠습니다. 한국어로 의학 용어를 계속 배워야 되고 또 영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교수님들은 영어의 약어를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나가고 싶은 이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일 거예요. 그래서 실전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에서 의료통역사 양성 과정에 강사로 투입된 것은 2010년도예요. 저희 과정의 현장에서 통역 경험을 쌓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 길을 막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지금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우선 첫 번째는 시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료라는 분야는 상당히 세분화된 분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분비 내과 교수님은 절대 소화기 내과 교수를 대신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의료통역은 오늘은 안과 갔다가 피부 미용으로 갔다가 성형외과로 갔다가 저희가 초창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15년이 지나 의료통역도 세분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성형외과, 암치료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 통역사들이 경력이 있고 이제는 좀 더 깊이 의학 지식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AI. 우리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그 혁신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최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을 해서 나의 의료 통역의 이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즘에 번역 같은 거는 AI한테 맡기면 다 한다라고 하는데 AI는 준비된 자료를 넣어주고 아웃풋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맷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프리 에디팅과 포스트 에디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료통역은 프리랜서가 대다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처우가 저평가되었다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선택이에요. 해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서만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좀 더 범위를 확대를 시켜갖고 언어 장벽 때문에 원활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쪽으로까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고 국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의료통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의료통역사는 단순히 K-뷰티 관광객이나 해외에서 오는 환자를 위해 통역 서비스 제공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의료통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넓게 봤을 때는 사람의 건강과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역사의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안심이 되고 의료진에게는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의료통역이라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보람찬 여정이 될 것이라고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초에 한국에 아예 정착하겠다고 짐 다 싸들고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일상에서 다급할 때는 러시아어가 당연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현재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서 영주하는 지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한국어가 더 빨리 나오고요. 그리고 꿈을 어떤 언어로 꾸느냐, 제가 힘들어갖고 꿈을 못 꿔요. 누우면 바로 자고 눈을 뜨면 일어날 시간이에요. 네. 아쉽죠?